내 자식 고생 덜어주겠다고 덥석아는 손주 녀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좀 쉬시게 하려고 온 건데 가슴 한복판이 꽉 막혀오면서 마치 내 인생이 통째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말랭이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도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아가 습관이 되었다. 서운한 거 그냥 삼킨다. 상처받을까봐 기대를 접는다. 내 방식, 내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지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거운 의무를 잠깐 내려놓고 진짜 내 시간을 찾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도 인생은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라 했다지요. 당신을 지탱해온 그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남아있나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질녘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아이 가방을 대신 메고 저 멀리 노을을 바라보며 어깨가 축 늘어진 그 모습이요. 그냥 남이 아니라 저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비바람 맞고 사람들 다 지나가고 그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그날 아침도 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20분이면 현관문 도어록이 경쾌한 기계음을 내며 열려요. 그 소리는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사라지고 누군가의 할머니로 바뀌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며 맡기고 가는 3살배기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지요. 근데 그 예쁨은 잠깐이고 내 무릎과 허리는 매일 아침 거실 바닥에 내려앉을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벌써 3년째네요. 처음에는 도와달라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마음이 아파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없으면 아들 내외의 삶 자체가 멈춰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싱크대 앞에 서서 젖병을 닦고 있으면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와요. 은퇴 후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된 남편은 당신은 애 보는 게 그렇게 좋냐며 툭 던지듯 핀잔을 주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신문을 보며 커피 한 잔 타오라는 눈짓을 보냅니다. 나는 대답 대신 수돗물 소리를 좀 더 키워요. 남편은 이 서늘한 기분을 알까요? 냉장고 옆에 자석으로 붙여둔 병원 건강검진 안내장을 봅니다.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 예약을 못했네요. 손주 녀석 예방접종 날짜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까지 쳐가며 챙기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하러 가는 길은 왜 이리도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내려놓으며 싱긋 웃으며 말하네요. 어머니, 요즘은 시판용 이유식이 영양 설계도 잘 되어 있고 훨씬 편해요. 며느리는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였겠지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새벽부터 소고기를 다지고 쌀을 불려 끓여온 미음은 한순간에 낡고 쓸모없는 수고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쓴 정성 가득한 냄비는 자연스럽게 싱크대 구석으로 밀려났네요. 내 방식, 내 세월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와요.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고 맞장구도 쳤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입에서만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출근하고 난 뒤 나는 구석으로 밀려난 낡은 냄비를 한참 동안 만져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그 손잡이가 꼭 내 처지 같아 보이더라고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 잎사귀가 물기가 없어 바스라질 듯 말라 있어요. 분명 물을 주는데도 흙이 이미 굳어버리면 뿌리까지 닿지 못하듯 나의 진심도 타인의 편리함 앞에서는 그저 겉도는 물줄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내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손주 녀석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어지럽힙니다. 허리를 숙여 장난감을 줍다 보니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비가 오려는지 마디마디가 쑤셔옵니다. 어머니 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요즘은 핸드폰만 봐도 정답이 다 나오는 세상이거든요. 아들이 지난번에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날은 웃으며 넘겼지만 어찌나 서운하던지 마음이 쓰리대요. 문득 2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요. 손주가 자꾸 몸을 긁기에 몸에 좋으라고 견과류를 빻아 우유에 타주었던 날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을 쌕쌕거렸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내 손이 벌벌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를 어쩌나. 머릿속이 새까맣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엄마, 요즘 애들은 예민해서 옛날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미안하다고 미처 생각이 짧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만 안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침묵이 아들의 조언보다 더 아프게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에게 간식 하나 주는 것도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내 노년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데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네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 예약해둔 곳이 있는데 엄마가 애 좀 봐주실 거죠? 일방적인 통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내 일정은 묻지도 않은 채 당연히 비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 태도에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라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내 마음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친구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친구에게 못 간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단단해지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고이네요.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린 남편의 낡은 셔츠가 바람 한 점 없이 축 늘어져 있어요. 저 셔츠도 제목 다 하고 매달려 있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티고 있는 것들은 왜 항상 당연하게 여겨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니까 오랜만에 가족끼리 쉬고 오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나 고생하는 건 아는구나 싶어서요. 저희 부부는 모처럼 아이처럼 들떴습니다. 영감은 10년도 넘은 낚시 가방을 꺼내 닫고 저도 장롱 깊숙이 둔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어봤죠. 당신이 꼭 주인공 같네 하는 영감의 빈말에 괜히 쑥스러워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커플 선글라스까지 챙기며 우리 부부는 이번 여행이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로 떠날 준비를 했지요. 제주도 첫날 저녁부터 저는 속이 좀 불편했어요. 바다 보러 온다길래 마음이 좀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행이란 게 누구랑 오느냐에 따라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바람이 세면 파도만 센 게 아니라 사람 말투도 조금씩 날이 서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며느리가 어머니 렌터카 찾고 숙소 가서 짐 풀고 점심은 여기 예약해뒀고요. 이렇게 줄줄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하고 따라가는데 내 발로 걷고 있는데도 누가 제 목에 얇은 줄 하나 걸어놓고 끌고 가는 것 같고요. 남편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인데 제주도에 와서는 더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저는 또 마음에 걸렸고요. 여행이 즐거워야 하는데 자꾸 우리 둘만 구석으로 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하니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데도 저는 바다보다 거실 바닥에 먼저 눈이 가더라고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질까 봐요. 카펫 모서리, 테이블 모서리 제 눈은 자꾸 위험한 데부터 훑어요. 습관이죠. 손주 봐온 사람은 먼저 그게 보여요. 며느리는 가방을 열더니 기저귀랑 물티슈를 다시 정리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늘 해주던 방식이 있는데 그걸 보고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대요 하고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그래, 너희 방식이 있지 하고 웃었어요. 근데 나의 웃음 띤 얼굴 뒤에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 하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릴 때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짝 살맛이 나요. 우리 애기 왔어? 하고 안아주면 아이 몸에서 햇볕 냄새랑 비누 냄새가 섞여 나는데 그 냄새 맡으면 하루 종일 쌓였던 게 잠깐 내려가요.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은 안아주면 더 달라붙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내 손이 또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날 밤에 다 같이 흑돼지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 굽는 연기, 테이블 위에 반찬, 사람들 말소리, 그런 데서 원래는 웃고 떠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뜨거운 거 먹다 데일까, 물 마시다 살에 들릴까, 의자에서 미끄러질까. 제가 자꾸 조심해라를 입에 달고 사니까 아들이 한번 웃으면서도 엄마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별말 아닌데 마음이 딱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에 아주 작은 금이 자꾸 눈에 보였어요. 인생도 그런가 봐요. 다들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작은 금을 하루 내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오늘만큼은 웃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다음 날 일정이 바다 산책, 카페, 아쿠아리움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내 무릎이 이걸 다 따라갈까? 그 걱정부터 됐어요. 아침에 무릎이 한번 뚝 하고 소리 나더니 통증이 시작되는 느낌 아시죠? 그럴 때는 몸이 먼저 알아요. 오늘 힘들 거라는 걸요. 저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집에서는 아파도 참는 게 익숙한데 나 하나 불편하다고 일정 바꾸면 민폐다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요.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돌이 미끄럽더라고요. 제주 바람이 세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계속 붙고 아이 모자가 자꾸 날아가요. 저는 모자 잡으랴, 아이 손 잡으랴, 가방 메고 있으랴. 그런데 며느리는 사진 찍느라 바쁘고 아들은 렌터카 주차 위치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남편은 뒤에서 여보, 천천히 가 하고 말을 하네요. 그때 또 한 번 며느리가 제 손을 보면서 어머니, 아이 손은 이렇게 잡아야 안 놓쳐요. 이렇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겠니? 이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켰어요. 삼키는 게 익숙하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내 속만 썩겠지요. 그리고 그 사고가 바로 그날 났어요. 숙소 로비 옆에 작은 계단이 있었어요. 딱 3칸. 별것도 아닌데 대리석이라 미끄럽더라고요. 아이가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게 문제였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귤 주스 하나. 제가 이거 먹을래? 하고 뚜껑 따주려고 들고 있었거든요. 그 찰나에 제 손이 한 번 늦었어요. 아이 몸이 앞으로 쏠리고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쿵 하고 닿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소리가 숨을 막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귀가 먹먹해지면서 손이 갑자기 힘이 풀리더니 주스가 바닥에 차악 쏟아졌어요. 며느리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 손만 잘 잡고 다니셔도 되는데요. 그 말이요.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가 그 말 속에 이미 결론처럼 들어있어서요. 저는 변명할 틈도 없고 대답할 자리도 없고 그냥 죄인처럼 서 있었어요. 아들은 아이를 안고 뛰고 남편은 뒤에서 제 팔을 잡아주려다가도 손을 놓았어요. 그 손 놓는 느낌이 참. 병원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의자 플라스틱이 차갑고 딱딱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소독약 냄새, 아이 울음소리, 그 사이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내가 왜 그걸 들고 있었을까? 왜 하필 그 계단을 내가 지나갔을까? 왜 내가 한 발 늦었을까? 이런저런 생각과 후회가 빙빙 돌더라고요.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다행히 크게는 아니고 무릎이 많이 부어서 한동안 걷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정은 그 자리에서 다 엉켰어요. 아쿠아리움 취소, 카페도 취소, 예약한 식당도 취소, 며느리는 취소 전화 돌리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요. 아들은 아, 진짜 하고 한숨만 쉬었어요. 그런데요. 그 취소 전화 소리보다 제 귀에는 다른 게 더 크게 남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끝내고 스치듯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좀 쉬시게 하려고 여행을 온 건데. 좀 쉬시게 하려고요. 아들 내외 힘드니까 도와준 거고, 손주가 예뻐서 본 거고, 가족이라서 했던 건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해온 게 배려가 아니라 부담처럼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방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와 아이는 옆방에서 자고 아들은 소파에서 뒤척이고 남편은 제 옆에서 한숨만 쉬고 저는 천장을 보고 있는데 천장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등을 끄려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욱신거려요. 사람 참 이상하죠. 남 걱정하다가
내 몸은 나중에야 알아요.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탓만은 아니야.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대요. 다음 날 아침 결국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엄마, 그냥 이번엔 돌아가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 한편은 여행이 취소된 게 아니라 내가 취소된 것 같다 그 느낌이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봤어요. 귤밭이 쭉 지나가고 바다가 멀리 보이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고 아들은 운전하고 남편은 제 옆에 앉아서 손을 내 무릎 위에 살짝 얹었어요. 그 손이 따뜻하긴 했는데 마음이 또 멈칫했어요. 입술이 바싹 마르고 말 한마디 하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공항 의자에 붙어 있는 주의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생은 늘 조심하라면서도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마음의 선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집에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현실이 바로 오더라고요. 여행 가기 전처럼 손주는 또 우리 집으로 오고 며느리는 또 어머니, 오늘은 몇 시까지 가능하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은 그날의 사고로만 지나가고 돌봄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요. 저는 그날 현관에 아이 신발이 딱 놓이는 걸 보고 예전엔 그 신발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그날은 그 신발이 무겁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는 여전히 예뻐요. 근데 내가 무너졌는데도 내 자리만 그대로인 게 너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아이 옷을 갈아입히면서 아주 조용히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돼요. 아이가 요즘 잘 넘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확 꺾었어요. 제 행동이 전부 위험한 것이 돼버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지도 못하고, 그래, 만했어요. 근데 속으로 10년 체증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를 지키자는 거지? 그 질문이 툭 생각이 나대요. 마음이 멈춘 김에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제대로 봤어요. 가슴이 꽉 막히고 숨이 가빠지고 손을 잡고 씻어도 더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나부터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쉬어야 아이도 안전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쳐서 더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고도 계속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숨을 한 번 고르고요. 내가 앞으로는 평일 돌봄을 계속하지는 못하겠다. 그 말을 꺼내는데 제 심장이 또 덜컥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잠깐 조용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그 한마디가요. 저를 잡아 끌던 줄이 다시 팽팽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 미안하다가 먼저 튀어나오려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도 방법을 찾아야지. 나도 언제까지고 이렇게 봐줄 수는 없잖니 이렇게요. 목소리가 떨려서 창피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주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 속에서 제가 동그라미 얼굴로 웃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울었어요.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구나. 그게 서러워서요. 며느리는 며칠 뒤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할머니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굽혀서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또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냥 다시 해버릴까 그런 마음도 솔직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아이를 안아준 다음에 아이 손을 잡고 현관까지 같이 갔어요. 가방도 챙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문 앞에서 며느리랑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평일 내내 돌보는 거는 못하겠다. 대신 내가 가능한 날에만 내 몸 괜찮을 때만 볼게. 아들이 그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뭐라고 길게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알겠어 이렇게요. 그 짧은 말이 저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시작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이 장난감 소리도 없고 며느리의 바쁜 목소리도 없고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여보, 밥 먹자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더라고요. 우리가 둘만 있는 게 원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원래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밥상에 김치 한 접시 놓고 계란말이 부치고 남편이 좋아하는 귤을 까놨어요. 제주에서 사온 귤이요. 껍질 까는 손끝에 귤 향이 확 올라오는데 저는 그 향이 살짝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그 생각이 아주 작게 조용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손주 돌봄을 손 놓는다는 거는 손주를 외면하는 게 아니더라. 내 손을 잠깐 내려놓고 숨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야 아이도 웃으면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제 마음을 좀 더 자주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는 괜찮나? 내가 참고 있는 게 사랑 때문인지 겁이 나서인지 그걸요. 오늘 이야기의 지혜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첫째, 안전한 선입니다. 내 마음과 몸이 무너지지 않는 선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선을 알게 되니 사랑도 더 오래 가더라고요. 둘째, 책임의 자리입니다. 가족이라도 각자 책임질 자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다 떠안으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더군요. 셋째, 미안함 다루기입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안함을 안고도 내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구분하라고요. 저는 그걸 아주 늦게 알았어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건 최선을 다할 일이지만 인생에서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내 삶이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손이 닿는 것만 정성껏 하고 그 밖의 일은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의 안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떠안고 있진 않으세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사랑방의 문을 열 때까지 부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